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래 공포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루 좀 잠잠하다가 다시금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또 이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산버블, 신용버블 붕괴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먼저 미국 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버블 붕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에서는 지금 국채와 같은 신용도가 높은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의 그 경기 화랑에 취해 있어서 고수익을 내던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뱅크론이라고 해서 트리플 투자 적격 이하의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묶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적정 보유 비율 이상 지금 발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체 채권 발행이 25%까지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신용의 질이 이제 앞으로 계속 경기 하락에 따라서 악화됐을 경우에는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인 3을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3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금융기관들이 위험 자산의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의 IT 거품이라든지 부동산 거품, 유가 거품이 발생했을 때가 이런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신용 버블 문제가 장기화되는, 특히 미국 기업 채무 잔액이 GDP 대비해서 50%를 웃돌 정도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직 신용 위험이 없다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좀 대다수인데요. 신용 그 사이클 상의 그 경계선이 1%포인트를 좀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에 버블 위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융시장의 혼란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다시 2분기에 어느 정도 내수 주도의 회복하느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빨리 종식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워싱턴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은 금융시장보다는 정치권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내수 시장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일본 마이너스 금리인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대 마진도 줄고 금융권에서 이러다가 은행이 대출 꺼리게 되고 부동산 자산 버블이 붕괴가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세계 경제에 급속한 위축을 가져올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 하는데 이게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결제은행 BIS죠. 보고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한 30%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 그 차이나 자본이 많이 들어갔던 홍콩,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런 그 부동산 가격 물결이 현재는 신흥국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아파트 가격이 무려 6배나 뛰었는데요. 서민 그 아파트 가격이 2억 8천만 원 정도로 호가할 정도로 뛰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아노빌 같이 부유층들로부터 사랑받는 그 해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대형 호텔, 리조트 건설이 붐이 일어나면서 차이나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그 자기가 사는 선호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체 그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차이나 자금이고요. 캄보디아 시아나크 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한 30%가 중국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만약에 주택대출을 줄여버릴 경우에는 이 자금이 지금 못 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심각한 위험이 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부터 부동산 거품 붕괴와 관련된 신호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요. 세계 부동산 가격의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주택 가격을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 10% 이상 하락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어퍼 이스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아 아파트가 한때는 1250억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970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지만 무려 280억 원 정도가 떨어진 수준이지만 아직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캐나다의 그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주민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로 차지하는데요. 너무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시 세금 부과뿐만 아니라 뭐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한꺼번에 얼어붙으면서 올 2월까지 무려 그 주택 거래 건수가 3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세 인상뿐만 아니라 보유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빈집으로 놔뒀을 경우에는 세금 부과하는 안들이 그 이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꺾였고요. 또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중국계 자금이 유입이 빨랐던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그 작년보다도 2016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하면 한 90% 정도가 줄어 있는 상태고요. 또 뉴욕 같은 경우에도 50억 원 이상인 2주택에 대해서는 특별 재산세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가들이 빨리 지금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은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자산가들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귀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중국 쪽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중국 쪽에 뭐 부동산 버블 올해 위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돈을 풀면서 부동산 투자를 좀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1, 2월 달에는 부동산 투자가 무려 11.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 거래의 20%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일선 도시죠. 베이징, 상하이, 선정,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버블 현상들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9년간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사람들은 자신의 주택을 한 채 팔면은 도쿄나 서울에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전역을 봤을 경우에 공실률이 22%나 정도가 됩니다. 빈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보다도 2배나 많은데요. 중국 전역의 빈집 숫자만 하더라도 2천만 호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969만 가구이기 때문에 2.5배 정도 규모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리먼 사태 이후에 경기 부양으로 해서 대출을 풀면서 개인주택과 관련된 대출 규모가 무려 10배나 지금 팽창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주택대출 노예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빈집만 가격을 따지면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대출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가 도래오면은 계속 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주택 수요를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30에서 34세 인구가 21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은 주택 공급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은행의 부실 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게나 기업의 부채를 줄이지 않고서는 내수 주재 성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당분간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궁금한 게 거품이 끼어 있다, 버블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뭐 도시별로 다르겠지만 공실률이 20%가 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중국인들 뇌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집값 상승에 대가 기대가 꺾인다면은 아무리 부동산 자극 정책을 쓰더라도 빈집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손인 중국 정부라도 어쩔 수 없는데요. 작년 말에 상하이나 셔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구매자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까지도 있었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버블기에는 투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부동산밖에 없고요. 또 금리 하락기에는 또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토지 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지금처럼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규제를 또 풀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는 일갈 수 없는 정책이 앞으로는 그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르고 있긴 한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고요.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접 국가인 중국, 특히나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지금 붕괴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올까요? 네,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 지표들을 최근 들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신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금액은 GDP 대비해서 뭐 한 24%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렇고요. 뭐 가계 주택 담보 대출도 무려 한 4천조 원 가까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뭐 현재 중국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세계 주요 도시보다도 상당히 좀 비싼 편인데요. 아무래도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반 가정이 한 100배 정도로 세계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7배에서 10배 정도로 크게 상이한 수준입니다. 과거 일본 버블기를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도시화리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인구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앞으로 긴축 정책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집값 고공행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10% 정도 하락한다면 소비는 시차를 두고선 3%포인트 떨어지고요. 상사는 2분기 뒤부터 최대 3.7%포인트, 그 투자도 5%포인트 정도 줄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요.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만 하락한다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감소로 해서 GDP는 당장 0.2%포인트 떨어지고요. 또 시차를 두고서 주가 하락이라든지 중국의 직접 투자 감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감소,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GDP는 최대 0.4%포인트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부동산과 관련된 연착륙 대책을 지금 내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 쪽 부동산의 버블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께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과의 무역 협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타결이 됐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3월 1일자로 됐어야 되는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4월 하순까지 최종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6월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자 보도로 또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낮은 수준의 합의는 이번 회의 동안에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해각서 수위를 좀 높은 수준으로 가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6월 달도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그 주요하게 보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협상의 의제는 아무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잘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다시 발동할 테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문서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행 검증을 위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양반향 그리고 평등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추가 관세를 언제 어떻게 철폐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추가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시키겠다고 했는데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합의가 도달하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뭐 첨단 기업에 대한 규제 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방권한법이라든지 환율 조작법과 같은 새로운 견제 카드를 쓰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말까지는 합의안 도출이 어렵고요. 6월 달에 가서도 이런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무역 협상이 진짜 소거름 형태로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답답하게 갈 확률이 한마디로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미국이 중국의 그런 요구에 응하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해제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미국이 과연 들어줄까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외국의 그 클라우딩 컴퓨터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뭐 데이터의 해외 이전 제한을 좀 축소하라는 거, 그리고 중국 내 데이터 저장 규제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고객들의 그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화웨이 그리고 중신통신에 대해서 미국의 미국이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이라든지 자신들의 기술 이전 강요 금지를 재확인해 준 상태에서는 빨리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뜻 요구를 들어줬을 경우에 중국이 이행과 관련된 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낭패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단범으로 잡기 전에는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합의 시에도 미국은 관세를 즉각 철폐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며 중국이 얼마 전에 발끈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힘을 좀 과시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단계적인 관세를 낮출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백악관, 의회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중국 제조 2025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생명공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25년까지 첨단 산업의 90%는 중국이 지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환율 조작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절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을 경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는 상반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진영, 특히 미국의 경제에는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중 그 무역 전쟁 외에도 미국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기는커녕 지금 구조적으로 무역 적자가 좀 늘어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약속한 6년간에 걸친 1조 2천억 달러 수익 계약이 사실상 구체적인 안들을 보니까 실현성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반도체를 60억 달러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중국이 300억 달러 정도로 더 수입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그 화웨이라든지 중신통신 그리고 5G 전기 자동차를 대표로 되는 첨단 그 기술 기업의 반도체 장비나 그리고 그 반도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려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재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역 협의는 아마도 긴장감 속에서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